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의 비중을 30% 수준으로 늘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아파트가 늘면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받는 계약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이 되면 취임 즉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들어보겠고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예상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박세훈 작가,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뉴스 재밌는 것들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현우 소장님이 갖고 오신 소식은 네.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요거를 좀 많이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겼으니까 네. 뒤집어 말하면 저 어떻게 고정금리로 받아들일 테니까 좀 깎아주실랍니까 이자를? 이라고 할 때 이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겠다. 네,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변동금리를 보면 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바뀌는 변동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출 상환하는 기간 뭐 20년이고 30년이고 전체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손수 고정금리 상품은 대부분 이제 보금자리론이나 디임돌 같은 정책 대출입니다. 그냥 흔하게 고정금리라고 부르는 일반 상품은 5년 동안만 고정금리였다가 이후엔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금리 상품인데 그 말인즉슨 이제 정책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전기간 고정금리가 사실은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5년만 고정이고 어차피 나머지는 변동이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만든 전기간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좀 많이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 일반적인 정책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전기간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까지 늘리도록 전체 비중 중에 이렇게 지금 주문을 했거든요. 그럼 꽤 많이 늘어납니다. 5년간 고정금리도 그동안에는 고정금리로 분류했는데 예, 이제는 5년 동안 고정금리는 고정금리로 안 칠 거고 그렇습니다. 20년 고정금리, 30년 고정금리 네. 이런 거를 적어도 30%는 팔아라. 그렇죠. 그게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건데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그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유형별 기준을 보면 비중을 보면 변동금리가 48% 정도, 그다음에 정책대출 제외하면은 변동금리가 62% 차지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오르게 되면 늘 이제 가계부채 건전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기간 순수 고정금리 상품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좀 없애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요. 미국에서 집 사면 30년 동안 고정금리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네. 우리는 은행 가서 고정금리 대출 받을래요라고 하면 5년은 고정금리 맞으시고요. 고객님 네.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변동이에요. 그렇죠. 고객님도 뭐 5년 후에는 집 팔 가능성이 높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이어갔던 네. 그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도 저희도 6년 후, 7년 후 금리는 몰라요. 네, 맞습니다. 그 금리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고객님한테 고정금리로 대출해 줬다가 네. 시중금리가 비싸지면 우리는 역마진 보는 건데 네. 은행이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고객님? 그러시죠? 문제. 고객님이 와야죠. 손해를 봐도 고객님이 보셔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못 팔았던 건데. 맞습니다. 갑자기 무슨 묘안이 생겼답니까, 네. 은행들은? 이것도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고정금리 순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기가 쉽지 않았던 환경 때문인데 그 환경을 좀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20년짜리, 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려면 그동안에 이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데 30년짜리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어디선가 30년짜리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거죠. 30년 고정금리 예금, 네. 중도 인출 불가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죠. 네. 예. 근데 그러기가 불가능하죠. 쉽지 않았으니까 해봐야 뭐 5년짜리 은행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전부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은행들이 커버드 본드라는 걸 좀 발행하는 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 커버드 본드라는 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그 채권, 돈을 받을 권리, 이 채권을 담보로 하고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MBS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은행이 발행한 이 커버드 본드는 우리가 그 대출을 해줘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있는데 이거 고객님이 담보로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3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네. 만약에 은행이 도산을 하더라도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택담보대출로 들어오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갖고 있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걸 담보로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은행이 책임을 지고 돈을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면서 은행이 지급보증까지 해주는 채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김현우 손님이 오셔서 30년 고정만기로 연 5% 내기로 했으니 네, 저희가 연 5%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는 그 손님께서 우리 이 채권을 네, 연 4% 이자 드릴 테니까 사주시면 네, 저희는 손님한테 4% 이자 드리고 김현우님한테 5% 이자 받고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이제 1% 마진 챙기는 네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으니까 네, 그걸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커버드 본드를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팔겠다. 네, 발행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럼 그런 여지껏 왜 안 했어?라고 봤을 때 만기가 그거보다 이제 짧은 커버드 본드 뭐 20년짜리, 30년짜리 내놓으면은 5년 은행채 5년물보다는 어쨌든 금리가 높아야 될 거잖아요. 예.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제 높은 금리로 일단 발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 그럼 자금 조달이 좀 어렵겠죠. 비용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MBS 말씀 잠깐 드렸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MBS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거보다 또 금리를 높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안 됐었는데 이걸 좀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은행들이 하려고 해도 이걸 사가는 손님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렇죠. 그럼 뭘 하면 이게 사가는 손님이 갑자기 생길까요? 일단은 그 경쟁 상대인 MBS를 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물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도를 점차 줄여가지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MBS를 찾는 사람들이 커버드 본드로 조금 돌려지게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 MBS라는 게 결국은 그동안 하도 30년 만기, 20년 만기가 시장에 없다 보니 네. 은행들 보고 지금 이제 팔아보라고 옆구리 찌른다는 그 커버드 본드를 네, 사실상 정부가 그동안 맞습니다. 발행했던 거죠.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줄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시범 보이는 MBS가 시장에 돌아다니니 네. 누가 은행이 하는 걸 사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점차 줄여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커버드 본드를 많이 발행을 하게 돼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그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은행이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을 해주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에 이제 일정 비율로 출연료를 내야 돼요. 네. 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뭐냐면 전세보증보험 같은 이런 보증 상품의 재원으로 쓰이는 돈이거든요. 현재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그 금액의 0.05%에서 0.3% 정도의 출연료를 내고 있는데 고정금리 상품 취급 많이 하면 이거 깎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높은 금리로 커버드 본드 발행하더라도 출연료가 조금 낮아져서 요거 상쇄할 수 있으면은 발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정책 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도 20년짜리, 30년짜리 전기간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곳이 지금 단기간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그런 고정금리 상품들의 취급 비중이 뭐 70%가 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금리 낮을 때 이런 3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받으면 네, 대출을 받으면 네,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도 그분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줄어들겠죠. 걱정을 줄일 수는 있을 텐데 네. 문제는 지금이 과연 금리 낮은 시점일까요? 아니겠죠. 금리가 높아져 있는 때 항상 이런 거 팔러 나오더라고요. 네. 금리가 너무 높은데 싶으면 고정금리 하라 그러고 30% 너무 낮은데 싶으면 꼭 변동금리 하라 그러고 고정금리 찾으면 없고 시장에 특히 뭐 어리석은 분들은 적으니까요. 다들 스마트하시니까. 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아파트 공사가 오랜 기간 중단된 현장들이 많아지고 있나 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분양금 반환해줘야 되는 사례가 좀 최근에 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건데요. 예. 이게 3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이제 반드시 이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허그라고 부르는데 이 허그의 분양 임대보증에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양 임대보증에 가입된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가 이제 부도나 파산 처리가 됐다, 뭐 혹은 이제 공사가 3개월 이상 아예 중단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 허그가 보증 요건을 검토를 합니다. 이 요건이 맞다면 보증 사고로 처리가 되고요. 아, 그 중간에 네. 아파트 짓다가 혹시 이 건설사 무너지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허그라고 하는 공기업이 보험이죠. 아, 네. 중간에 혹시 건설사가 문제 생기면 저희가 와서 지어드릴게요. 네, 허그 직원들이 지어주는 건 아닐 거겠지만 네. 저희가 아는 건설사 시켜서 다 지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하는 보증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옵션이고요. 네. 2개 옵션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공사가 못하겠다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시공사 저희가 찾아서 다시 공사 재개시킬게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이 첫 근데 번째 그러면 옵션이고요. 아파트 브랜드가 달라지는데. 하지만 뭐 공사가 멈추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제 그런 판단할 수 예, 있을 예,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하고 중도금 다 돌려받고 이 계약 그냥 다 무효로 합시다. 이제 이 두 가지 옵션이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옵션 중에 후자, 그러니까 계약을 다 무효로 하는 거, 이게 허그 입장에서 환급 이행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환급 이행이 2021년, 22년에는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개 단지가 이 환급 이행을 결정을 했고요. 올해 1, 2월에 또 3개 단지가 벌써 환급 이행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허그가 저희가 다른 건설사 찾아서 지어드린다니까요라고 하더라도 네, 난 모르겠고 하여튼 네. 난 환불해줘.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사실 계약자 입장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 그동안 있는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이 네. 분양에서 이제 입주하기까지 기다렸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투자금 이런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계약금이랑 중도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 유상 옵션 계약금 좀 많잖아요. 또 확장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발코니 확장이나 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뭐 가전 제품들 이런 거 유상 옵션 계약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요거는 허그가 네. 보증해 주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 사시는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리미엄 분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고요. 요것도 분양가만 돌려주니까. 맞습니다. 딱 예. 원금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수분양자들이 환급 이행을 이제 택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런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침체로 어차피 지금 시공사를 대체할 다른 시공사 찾는 게 어렵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거 허그가 찾아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 손님은 걱정 마시고. 찾기야 찾겠죠. 하지만 이제 선뜻 나서는데도 없을 것이거니와 이제 플러스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사업장이 건설 자재비랑 인건비 많이 올라서 공사비 부담 커졌으니까 저희 더 이상 못 짓겠어요라고 이제 넘어져 버리는 건데, 다른 시공사, 그러니까 제2의 시공사를 찾아오더라도 이 문제는 똑같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두 번째 시공사 찾아와서 협상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사비 인상해달라, 분담금 높이자 이런 협상들 하다 보면 또 입주가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입주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또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부 투자금 날리더라도 지금은 그냥 계약 무효화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택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시공사가 오면 원래 분양가에 지어주는 걸 텐데 다른 시공사가 왔는데 어이구 이 시공사는 2배 달라네요. 어떻게 지어드릴까요? 이러면 허그 보증이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2년 전 혹은 1년 전 뭐 얼마 전에 분양 받으신 그 분양가가 에이 너무 높네. 요즘 부동산 경기 생각하니까. 네. 그런데 마침 건설회사가 건설을 포기하고 없어졌어? 그럼 요 기회에 환불 받으면 훨씬 낫겠네. 그런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지적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분양 임대 보증 사고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3건, 올해 벌써 이제 2달 사이 3건 이렇게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체 이제 보증 사고로 치면 이 분양 임대 보증 사고 전체 이 건수 자체가 좀 늘어났다는 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체 사고 사업장 15곳이 15곳이 이제 사고로 이제 처리가 됐고, 그 중에 3곳이 이제 환급 이행을 택한 건데, 올해는 지금 2달 사이에 5개 사업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는데 그중에 3개가 지금 환급이행 택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급이행을 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환불이죠,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고로 처리되는 사업장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법정관리 신청하거나 뭐 폐업 신고하면 이제 거기에서 시차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환급이행으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니까 벌써 법정관리 신청하는 곳들이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나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곳 건설사가 법정 관리 신청했고 올해 1, 2월 사이에 건설사 폐업 신고가 700건이 넘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 여기에 뭐 다 폐업 처리가 되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뭐 다 이제 뭐 일반 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뭐 지금 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급 이행으로 가는 이 모수 자체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파트도 환불이 되는 거는 몰랐는데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불이 되나 보군요. 네, 그런데 그러면 다 환불을 원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안 팔릴 거고 네. 이 아파트는 그럼 부셔버려야 되는데 아예 조금밖에 안 지었거나 짓기 시작도 안 했으면 에이 아파트 짓지 말자 그러면 되는데 네. 거의 다 예를 들면 반 이상 지었다고 가정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환불해달라고 하면 환불을 해줘야 되고 그럼 짓다만 아파트 이건 어떻게 하죠?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허그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 아파트 처리를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시행사가 알아서 이제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허그는 분양계약자들한테 먼저 돈을 물어줬잖아요. 그래서 예. 시행사에다 이제 구상권 청구하는데 시행사도 당연히 돈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장을 뭐 경매에 넘기든 이런 방식으로 일단 이제 돈을 받아서 예. 이것들은 이제 다시 허그에 이제 납입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행사가 이제 도저히 돈 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사업장을 공매에 넘겨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지금 부동산 경기 좀 감안했을 때는 일단 쉽지가 않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작년에 이미 이제 공매 처리된 사례들 보니까 유찰이 정말 여러 차례 돼서 자금 회수하기도 어렵고 기존에 이제 이 감정가 대비해서 뭐 절반 수준의 공매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액은 주택금융공사가 떠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간접적으로는 제가 떠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네, 참 슬픈 예. 소식이죠. 그런 구조다. 그렇군요. 이것도 뭐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야 되긴 하겠으나 글쎄요. 분양을 10명이 받았는데 7명은 환불해달라고 하고 3명은 계속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네, 7명은 환불해드리고 3명 이야기 따르기 위해서 계속 지어야 되는데 네. 그럼 나머지 또 7채도 그럼 분양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일단은 같이 계약자들이 같이 합의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급 이행 결정을 하려면 일반 계약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합의해오세요. 이 3분의 1은 합의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같이 따라가야 이제 그냥 되는.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뉴스에 소개된 사례들 보면 혹시 공매를 진행해서 다른 시공사가 이제 이어받아서 결국 공사 진행할 텐데 그때 우리 물량 받을 수 있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일단 환불해주고 맞습니다. 그러면 할인 분양할 테니 네.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줘라. 네. 그건 안 되십니다, 고객님. 네. 자, 알겠습니다.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미국 얘기네요. 네. 요즘엔 미국의 트럼프가 이미 대통령 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분위기만 보면 그렇죠. 아직은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또 바이든이 대통령일 수도 될 있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만만치 않으니 예. 트럼프 의견도 좀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트럼프 대비해야 대통령이 되니까. 만약에 당선이 되면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첫날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전기차 업체가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보조금을 얼마나 주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들도 이 보조금을 얼마를 줘야 할지 매번 고민하게 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냥 깔끔하게 보조금 안 주겠다 이래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 보는 건데 네. 트럼프 후보가 볼 때는 앞으로 전기차 생산을 이제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건 중국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엔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네. 중국 업체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이게 메이드 인 멕시코가 되는 거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제 아니냐. 그러니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건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미국에 휘발유 많지 않느냐. 그냥 내연기관차 계속 타면 된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사실은 트럼프가 뭐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친환경 정책 싫어하고 예. 그거 다 그냥 위선자들이 하는 말로만 하는 소리다. 네. 뭐 그렇기도 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는 하고 있었고. 예. 그런데다가 또 이제 중국이 전기차 쪽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견제하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이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의 미시간주 선거 유세장이었거든요. 예. 여기가 2016년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긴 곳이었고요. 2020년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곳이라서 대표적인 격전지입니다. 야, 여기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매우 트럼프나 중요합니다. 바이든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여기가 미국 자동차 회사들 본사가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시간주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게 됐을 때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좀 과장되게 전기차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에요. 트럼프는 진짜로 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라서 예.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사업해 올 때도 예. 이게 본인의 전략이었다고 자서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저 도널드 트럼프 저 친구는 일반인하고 달라. 약간 매드야. 그래서 진짜 저런 짓을 할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예. 우리가 협상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면 이 상대편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까지도 감안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 저 친구가 저렇게 나오면 어떡하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오히려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랑 협상할 때는 그 나라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미친 짓보다 조금 더 과도한 일을 일단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협상에서 풀면 굉장히 유리하더라라고 하는 게 그동안 뭐 수십 년간 사업하면서 들어온 얘기니까 뭐 이것도 다 다른 나라의 외교나 뭐 이런 거 다 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얼마나 재밌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진짜 재밌는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다라는 건 정말 재밌다는 뉴스가 아니고 예. 흥미로운 그런 느낌이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10곳 안팎 공장 짓기로 했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진짜로 안 주게 되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올해 1분기에 국내 중심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 2조 원 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예. 이쪽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 매우 안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또 다른 나라들 국민들보다 많이 갖고 있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자칫하면 이것도 이제 외화를 잃는 게 되니까 이것도 좀 고민이긴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이런 얘기했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제 진짜로 안 줄지도 모르니까 네. 이거는 또 대비를 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다 전기차로 금방 바뀔 거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생각해보면 다 이런 변수들도 있는 건데 그때는 우리의 미래는 절대 휘발유차 안 돌아다닐 줄 알았잖아요. 네. 전문가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석유는 고갈되는 줄 알았고요.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또 하나의 소식은 미국이 요즘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 생각보다. 예. 언젠가는 내려가겠으나 그 언젠가가 상당히 뒤일 것 같아서 금리가 잘 안 내려갈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언제 내릴지 아주 모리무중이 되는 거고. 예. 유럽은 근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내릴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나오나 봐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6월이 아니라 한 9월쯤 돼야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데 어제 발표된 유로존의 3월 물가 상승률을 보니까 작년 3월 대비 2.4% 오른 걸로 나왔거든요. 여기 시장 전망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소폭 더 낮게 나온 겁니다. 낮게? 네. 근데 이 2.4%라는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숫자 자체보다는 물가 상승률의 추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에너지랑 농산물 가격을 뺀 물가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11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물론 당장 이번 달에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6월부터는 이제 확실히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요국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금리를 내리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게 지표로 좀 보이는 데다가 특히 독일이 지금 경제가 매우 부진하잖아요. 이 부진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유럽이 기준금리 내리고 통화 긴축해서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면 물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더 풀리는 유동성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은 넘칠수록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항상 좋은 뉴스이긴 할 겁니다. 유럽이 먼저 돈을 좀 풀어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이 슬슬 금리 올릴지도 몰라요 하는 것 때문에 저거 엔화가 저거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큰일인데 하는 걱정이 좀 나오기는 하던데 유럽은 먼저 금리를 내릴지도 못한다. 네. 이야기까지. 예.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 뉴스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